위원장은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되게 그 모멸감을 주는 말이지. 비유를 들어도 감옥에 있었어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그 정치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말을 하더라도 돌려서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검사 독재에 대응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검사가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판부도 좌지우지해야 되는 것이 독재 아니겠습니까? 독재라고 한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쥐고 흔드는 게 독재인데 그런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판사가 불구속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지금 야당 대표로서 다 할 것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독재일 수 있느냐 이것을 저는 굉장히 팩트 위주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보면은 조금 점잖은 분들은 검찰 정권이라고 하고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은 검사 독재 정권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프레임을 굳이 피하지는 않겠다라는 것 같아요. 받아치겠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선거 내내 그래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설 전까지는 그 정도 하고 설 이후부터는 이른바 여당 선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 책임도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는 거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 독재에 동의하는가, 또 운동권 독재에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이 검찰 독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 검사가 어떻게 독재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프레임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소위 검수완박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검찰을 이 악마화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도 또 사실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은 다르게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그렇죠. 질문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설명을 검사 독재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하는 게 그 질문을 무력화시킬 수 무시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죠. 말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소위 검찰 독재 피해자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 검사한테 피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받나? 이재명 씨요. 그다음에 이화영 씨요. 김용 씨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요. 송영교 씨요. 노웅래 씨요. 다 공통점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희화해서 넘기는 게 맞지. 아예 코미디로 만들어 그렇죠. 버렸어야 코미디로 된다. 만들어. 그다음에 국민들이 여기 반응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검찰 독재에 왜 굳이 이재명 대표를 물고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초반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합니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왕정 아닙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와의 각을 세워서 이번 선거는 나와 이재명의 대결이다 이걸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죠. 이준석 대표의 그 경우에는 끊임없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각종 얘기를 끊임없이 끌고 나와서 비판하고 있어서 각자가 자기의 상대가 누구이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이 질문에도 이재명 대표를 끌고 나온 데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의원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는데 재차 사과했지만 연일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비례선거 방식 결정에 대한 정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도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범야권이 연대하는 비례정당,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대표는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떤 경기를 앞두고 축구로 시합을 할 거냐 야구로 시합할 거냐를 선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지 야구인지를 지네 마음대로 정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정당 이번 선거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야말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뭐라고 스스로를 변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과거에 동물국회 일때에도 사실 이 정치관계법은 다 합의 처리했습니다. 어느 한 당이 선거법을 좌지우지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몇 번 마음을 바꾸면서 병립형으로 간다고 했다가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연동형으로 오는 위성정당은 뭐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어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고뇌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성명서에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이재명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성명서를 하고 거기에 100몇 분의 의원들이 사인을 했던데요. 그 고뇌에 찬 결단을 우리가 계속 다 지켜보다가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은 1인 4당화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심하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는 없고 이재명만 있고 민주는 없고 독재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거 참여의 주체인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도 하고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정을 예를 들어서 지도부로 넘긴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이게 민족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당대표 한 사람이 딱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이건 무슨 민주정당에서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은 가치하고 실리, 뭐 이른바 당리당략을 보통 섞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도 있고 실리도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지난번에 했을 때는 다양한 정당들, 소수 정당들, 거대 양당이 아닌 정당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제 포장지를 씌웠어요. 그럼 그거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인 연동형 비례제도를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대표가 결정하기 전날에 문 대통령을 만났죠. 양산에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문 대통령이 이제 이 대표한테 상생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래,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상생 이야기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부분을 보니까 상생을 하려면 국민의힘한테 이겨야 되니까 민주당과 생각이 비슷한 당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생의 정치 하려 그래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그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또 앞으로 그 대선에서도 큰 전환국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상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참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그리고 그런 거는 보통 기자들이나 남들 앞에서는 여야가 화합을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라고 말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거조차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가치 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말하니까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등등이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힘 모아가지고 윤석열 탄핵합시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제가 잘 못 봤어요. 속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선거 제도를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선거 제도를 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럼 국민의힘 보고 너희들도 동의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에서는 병립형 80, 그다음에 준연동형 80이었어요. 의원들이 반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표가 딱 하니까 나머지 80명이 싹 사라진 거예요.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건데도. 그렇다면 그 나머지 80들도 결국 뭐 때문에 병립형을 지지했느냐라고 한다면 반반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표가 딱 하니까 나머지 80명이 싹 사라진 거예요.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건데도. 그렇다면 그 나머지 80들도 결국 뭐 때문에 병립형을 지지했느냐라고 한다면 대표가 원하니까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가 어느 게 옳은가, 우리 제도에 어느 현실에 우리 현실에 어느 게 더 맞는가, 이거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고 이들은 그냥 대표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그 입장을 취했는데 대표가 입장을 바꿨네. 그러면 대표님 따라 쫙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같다라는 비아냥을 듣는 거죠. 무조건 병립형 띄우려고 전당원 투표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 당연히 그 공작이었잖아요. 그 절차였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서 바뀐다고요? 우리 4월 10일 날을 보고 있는 2만 5천만이 있는 앞에서요? 선거가 장난입니까? 그러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코미디 같은 건 이걸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100% 만장일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99점 몇 프로 나왔던데요? 근데 10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북한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윤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을 두고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친문계 용태론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정권 재창조 실패했으니까 전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한 데 이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의원까지 친문 진영의 책임을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강성 지지층의 활동이 많은 당원 게시판에도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친문계와 친명계 계파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봉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장면인데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이재명 대표 식사도 잘 차려서 대접하고 이게 상처도 어루만지고 아유 보자.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이거 잘 나봤네. 네. 가로로 많이 나왔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이 대표 중심으로 모아야 된다, 통합하자, 또 통합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상생이 정치 하려 그래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저쪽은 그런 의지가 없는 정당이고 저쪽은 늘 정오나 적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선거 전략으로 삼는 그런 게 쭉 해왔으니까 선거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그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센 이야기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 공격까지 해서 지원 사격을 하고 그 다음 날 이 대표가 그 문 대통령의 뜻을 받아가지고 광주에서 연동형 비례를 이제 수용하는 이야기를 하면 당분간 며칠이라도 뭔가 화합 모드가 가는 게 정치 문법인데 갑자기 친명계 무슨 공천 나온 사람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이란 분이 친문계를 겨냥해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고 그날 동시에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컷오프라고 하죠. 이제 2명, 3명으로 이렇게 줄이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도덕적 문제가 전혀 아닌 사람인데 광주에서 이제 노형욱 경북도교통부 장관 2번 한 사람이 컷오프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는 거죠. 저로서는 이게 잘 이해되는 문법이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요. 공관위원장이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신뢰를 상당히 많이 받았던 분이시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뭐 상당히 정치권에 가시더니 상당히 달라지셨네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누가 그러면 가장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가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겠지만 후보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다시 지난번 대선 지방선거 끝나고 의 책임 논쟁을 불을 붙이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떻게 친문에게만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끝나고 큰 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번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대선 패배의 큰 책임은 후보가 더 있지. 그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결국 우리 이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 누가 됐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뺄셈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본인들께서 명문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지금의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대표님밖에 안 계시지 않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듭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재명이 지금 당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당의 적자가 아니에요. 바깥에 떠돌던 사람이고 사실 운동권도 아닙니다. 운동한 전력도 없고 인권 변호사 했다는데 인권 변호한 그 전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만들어진 사람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그 밑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에 있는 친문들은 적자가 아니다. 적자는 사실 우리들이고 지금 우리가 밀려 있지만 어차피 저 사람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해결만을 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상징적인 인물이 딱 등장하고 임종석.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옹호해주는 당 전체가 자기를 옹호해주는 이걸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당 대표 선거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세력이 밀리게 되면은 방탄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권력 교체가 되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더 강하게 이재명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싸움이고 지금 그때 보니까 임종석 이분도 그냥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공방의 당사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서 더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친명계를 직격했습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불가 기류가 감지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임 전 실장은 당과 대화할 시간을 오래 기다린 뒤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제 와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겠습니까?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 현 상황과 관련돼서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가 정치 카페라는 데서 아주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거로 많은 분들은 이제 통합으로 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별 준비를 한 거다라고 썼어요. 명문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자인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지개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지개와 용광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지개 연합에는 각각의 요소들이 다 빛을 날게끔 하면 친문, 친명 등등 해야 되는데 용광로는 하나로 다 녹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명으로 다 녹여서 가겠다는 선언이 있고 나서 아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 사람들은 진짜 꼭 좀 챙겨야 된다고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두 사람 아닌가요?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바로 임종석에 대해서 칼을 들이미는 순간 이거는 이제 내홍이 아니라 내전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불행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민주당을 어렵게 할 거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